내가 투자 세상에 들어와서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 포즈랑님에게 책을 쓰라고 권유한 것이다. 투자 세상은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세상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살아남는 길을 보여준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미루 같은 시장에서 길을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알바트로스 성필규.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자영업에 도전. 그러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 도전. 결국 할 게 없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포즈랑. 너무나도 유명한 트레이딩의 전설 알바트로스 성필규 투자자는 생소한 이름의 포즈랑 투자자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꼭 책을 써달라고 말이죠. 가치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에게 트레이더가 책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해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 포즈랑의 투자 이야기를 읽어보신다면 왜 성필규 투자자가 책을 써달라고 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즈랑 투자자가 말하는 큰돈 버는 투자의 핵심과 성필규 투자자가 말하는 큰돈 버는 투자의 핵심이, 그리고 최근에 소개드린 130만 원으로 30억을 번 전황 트레이더가 말하는 큰돈 버는 투자의 핵심이 결국 같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본질, 그리고 투자의 핵심이 담긴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수많은 이는 재능과 운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포즈랑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재능이 있든 없든 압도적인 노력이 없으면 발현되지 않는다 라고. 나는 이 문장에 완벽하게 동의한다. 사실 단기적인 승부는 운이 좌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운이나 재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압도적인 노력. 이것은 투자 세상에서 살아남고 궁극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이는 묵묵히 자신의 원칙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시장의 변덕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원칙과 나의 태도는 지켜나가야 한다. 포즈랑님은 바로 그 원칙을 어떻게 찾고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배우는 법. 내 계좌의 손익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포즈랑님은 책을 통해 본인의 경험을 차분히 들려준다. 이 책은 서점에 무수히 많은 투자 서적과는 다른 통찰의 기록이다.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원칙을 생각하게 해주고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며 자신만의 길을 단단히 걸어가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알아갔으면 좋겠다. 1. 할 게 없어서 37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그리고 대학가에서 요식업을 6년. 그리고 가게를 정리한 뒤 공무원 공부. 그러다가 또 다른 취업. 다시 또 자영업.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쩔 수 없이 전업 투자자가 된 것이 나이다. 말 그대로 스펙도 전문 지식도 없이 철저히 도피성에 가까운 주식 투자밖에 할 게 없어서 전업 투자를 하게 되었다. 오랜 자영업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도 어려운 37살의 가장. 나는 언제나 생활비에 쫓겼다. 다시 자영업을 준비하려 해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솔직히 자영업은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았다. 투자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백수 같은 전업 투자자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2. 내 자신을 알라. 2012년 무렵 전업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도박꾼이나 날백수보다 한 끗 나을까 말까한 수준이었다. 어디 가서 전업 투자자라고 말하기도 민망했던 시절이었다.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겉멋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당시 가치투자연구소라는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릴 때에도 나 스스로가 똥멍청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뭔가 추해 보이는 욕망을 스스로 느낄 때조차도 그것을 숨김없이 적었다. 그때도 느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잘 알아야만 잘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조차도 속이기 쉽고 자신이 자신에게조차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기 마련인데 외부에 솔직히 적는다는 것은 살짝 꺼려지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투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 크게 보면 트레이딩을 해야 할지, 투자를 해야 할지, 불타기를 해야 할지, 물타기를 해야 할지, 종목을 분산해야 할지, 집중을 해야 할지, 수익을 길게 해야 할지, 잦은 수익을 추구해야 할지 등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방향 설정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 투자는 전략이 매우 다양하다. 똑같은 전략으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상태인데 매매는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너무 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부에서도 메타인지가 중시되고 있는데 투자에서만큼 메타인지가 중요한 분야는 없는 것 같다. 자신의 상태와 생각을 가감없이 글로 적어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은 메타인지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도 권하고 싶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이 투자하면서 겪는 우여곡절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어딘가에 꾸준히 적고 공유하며 남겨보라고 말이다. 아니면 적어도 일기처럼이라도 적어놓고 가끔씩 열어보라고 말이다. 나는 평생 일기 같은 걸 써본 적이 없는데 투자를 시작하면서 복기는 끊임없이 해왔다. 나도 모르게 내가 미친 짓을 한다거나 잘 견뎌낼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심리가 있다던가 미련을 못 버렸다가 결국 크게 사고를 친다거나 흐리멍텅하게 보내다가 중요한 변화를 놓친다거나 등등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서 미칠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꼭 글로 남겨둔다.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읽었다. 그렇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운영이 몸에 맞게 굴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3. 한계를 받아들이다. 내가 전업을 시작할 때의 계획은 대략 이랬다. 투자금이 2억 원 정도였으니 배당으로 1,000만 원 확보하고 시세 차익으로 최소 20% 정도면 합해서 5천만 원 정도는 1년에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운이 좋으면 30%나 40%의 수익도 날 수 있으니 어찌어찌 생활하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손실이 날 거라는 전제는 거의 없었던 듯 싶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원금 손실이 그 무엇보다도 무서웠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방이 크지 않거나 혹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더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업들에 관심이 있었다. 하방이 크지 않다는 것은 PBR이 충분히 싸다거나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쯤 되는 것들이었다. 2012년도 당시 수익률과 배당을 따져보니 15%에서 20% 정도 수익이었다. 하지만 수익금을 생활비로 써야 했기에 수익이 20%를 넘지 못하면 원금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몇 년 가면 2억 정도의 돈은 그냥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업 투자자의 위기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당시 나는 저 PBR과 배당 수익률에 매몰되어 있었다.
실적이 당장 잘 나오는 기업이 있더라도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점차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모임이나 카페 등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저 PBR, 배당주 투자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돈을 못 벌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당장에 저 PBR, 배당주 투자를 버릴 순 없었다. 배당주, 저 PBR 투자에서 서서히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2013년을 맞이했다. 4. 첫 성공의 달콤함. 2013년도에 내가 결심했던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라면 투자해보자 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투자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하자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마음먹은 이후로도 여러 심리적 장벽을 넘어야 했고 새로운 섹터를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내 마음속의 불안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PBR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어 왔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던 지표여서 PBR이 1을 넘으면 투자하는데 여전히 극도로 꺼려하고 있었다. 그러다 비교적 내 기준에 굉장히 부합하는 회사를 2013년 5월에 하나 발견했다. 이름도 멋진 제우스라는 종목이었다. 저 PBR과 낮은 시총을 기준으로 하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었다. 게다가 PBR도 낮고 좋아질 요소들도 많아 보였다. 공부하면 할수록 투자하고 싶은 그런 회사였다. 당시 시총이 500억 언저리였고 PBR이 0.5가 안 되었을 것이다. 당시 이해가 어려운 재무제표와 리포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다. 1억 가까운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하려니 혹시 잘못될까 무척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종목 분석으로는 괜찮았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몰두했고 주가가 오를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매수하고 2달쯤 지났을까?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시기를 맞이했고 제우스 역시 주가가 하락해서 시총 350억 정도까지 떨어졌다. 시총 500억도 싸다고 생각했는데 시총이 350억이 되니 싸니까 더 사자 라는 마음보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의 평가 손실을 마주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너무 무서웠다. 내가 평소에 하던 가치 투자가 아니었기에 자책이 먼저였다. 싼 가격에 추가 매수하기를 무서워하는 내 감정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내가 맞다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회사의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담당자는 여전히 불친절했고 뭔가 새로운 내용도 없었다. 솔직히 2달 만에 회사에 일이 있어봤자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불안함이 가시지 않아 각 사업부별 영업부서로 전화를 돌렸다.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다. 각 사업부 영업부서로 전화를 걸어 나는 주주인데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라고 말을 꺼내는데 많이 부끄러웠다. 전화 받는 사람도 어이없다는 투로 어디로 전화해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전화 준다고 하고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소위 뺑뺑이를 돌린 것이다. 몇 번인지 몇십 번인지 시도한 끝에 결국 그중 한 분이 내게 이런저런 상황을 들려주었다. 회사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듣고 나니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었다. 이런 행동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겠다기보다는
그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추가 매수를 했다. 그냥 살 수 있는 만큼 사서 평단을 조금 낮추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우스를 매입한 총 금액은 매수 가격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안팎 정도였다. 그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최대치였다.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그 후 약간 반등하여 시총 400억 전후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끝나갈 무렵인 11월쯤부터 주가는 슈팅을 시작했고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2014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서 대략 250% 수익률로 마무리했다. 글로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5월에 투자를 시작해 11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11월부터 수익 구간에서 몇 개월을 더 보유하는 것도 언제나 번뇌의 연속이었다. 횡보하던 구간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맞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고개를 들었고 수익으로 돌아서고부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팔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초반의 운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은 충분했는데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와서 목표가를 높이고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었던 듯 싶다. 방향은 맞았는데 폭은 틀렸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때부터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른다는 것을 완벽히 믿기 시작했다. 자, 위의 차트는요, 저자가 투자했던 제우스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저자가 매수를 시기했던 시기는 2013년도 상반기였고요. 슈팅이 나온 시기는 2013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매도했던 시기는 2014년도 상반기였죠. 자, 여기서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저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차트에서 대상승의 신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찾으셨을까요? 자, 그럼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트 역시 저자가 투자한 제우스와 같은 대시세의 신호가 차트에 미리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자, 위 차트의 종목은 최근 이 종목으로 500억을 번 분이 있어서 유명해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대시세를 알려주는 신호가 미리 차트에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위 차트 모두 대시세를 분출하기 이전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슈팅을 하기 이전에 보시면 일봉 차트상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지점에서도 굉장히 크게 추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기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도 굉장히 큰 추세 상승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리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거래량은요, 여러분들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500억을 벌었죠. 이 종목으로 마찬가지 이 중간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대시세 분출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거래량은 주봉 차트로 확인하면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보시면 주봉 차트상 대량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거래량, 대규모의 거래량이 발생된 뒤 가격은 크게 대시세를 분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2006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이상 거래량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초반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발생한 이후에 대시세를 분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2023년도 하반기에 역사적 거래량이 주봉 차트에서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시세 출발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현상은요,
대시세를 뿜은 종목들 주봉 차트를 보면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점이었는데요. 해당 종목은 역시나 주봉 차트상 역사적 거래량 이후에 52배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 역사적 거래량이 주봉 차트에서 터지고 나서 15배의 주가가 상승했고요. 해당 종목도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바닥권에서 터져야 됩니다. 바닥권 주봉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이 종목은 5배, 이 종목은 4배, 이 종목 5배, 이런 걸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주봉 차트상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최소 4배, 최대 52배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약 실적의 증가세가 보이는 종목을 차트에서 확인했을 때 주봉 차트를 확인해서 그 이전에 또는 그 근처 전후해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이력을 확인했다면 그 차트는 최소 3배를 먹을 수 있는 차트가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그 아이디어는 근거가 있는 아이디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본다면 주봉상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 종목이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당첨된 로또 복권을 여러분들이 찾은 것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죠.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한다입니다. 거래량은 특정 기간 동안 거래된 주식의 총량을 말합니다. 누군가 사고 판 흔적이죠. 그런데 특정 가격 구간, 특히 바닥권 또는 몇 년간 행보하거나 꽤 긴 기간 동안 이동평균선에 눌려있던 종목이 갑자기 역사적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다면 어떨까요? 바닥권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력이 들어왔다. 수급의 대규모 유입입니다. 바닥 구간은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구간에서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 물량을 누가 던져도 계속 받아낸다. 그냥 개인이 만든 거래량이 아니라 기관, 세력, 큰손 자금의 개입 가능성. 즉, 가격은 아직 안 움직였는데 돈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도권이 매도에서 매수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닥권은 보통 공포의 매도, 패닉, 청산, 손절 폭탄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 그 물량을 누군가가 전부 받아갔다. 매도의 힘에서 매수의 힘이 더 커지는 쪽으로 전환되는 지점, 즉 공급이 소진되고 수요가 살아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승은 거래량에서 가격의 순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에서의 거래량 폭발은 추세 변곡점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추세가 하락, 횡보, 상승으로 바뀌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이후 강한 시세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이벤트보다 빠른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큰 시세는 공시나 뉴스, 테마가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 내부자, 기관, 세력은 미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즉, 무언가 터질 일이 있구나, 정보가 이미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거래량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 이외에도 우리는 종목을 좀 더 분석하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자의 이야기가 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15년간 70배의 수익을 낸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우스를 저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제우스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걸 알았던 누군가가 큰 손, 기관, 외국, 세력이죠. 세력이
이미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사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주봉 차트 정도는 좀 보면서 여기 세력이 들어온 흔적 아닐까? 그러면 내 매매 근거에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실적을 꼭 확인해서 내가 이 종목 차트 좋아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실적, 최소한 실적이라도 확인해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럼 이 종목 추가적으로 더 2배, 최소 3배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신다면 조금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성장하는 산업에는 마음을 닫지 마라. 나는 제우스와 같은 성공 케이스가 평생 5번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몇 개의 기업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꿈같은 수익률을 누리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는 상상은 정말 달콤했다. 하지만 그런 큰 성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제우스의 성공 이후 큰 비중으로 투자해 100% 넘는 수익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큰 비중으로 투자했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을 때 매도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10% 비중 정도만 남겨두는 편이다. 하지만 제우스의 투자 경험은 분명 나의 투자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이지만 투자하는 동안에 어떻게든 성공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성공의 경험을 할 때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그 과정을 이겨내야만 길이 보이는 것 같다. 그저 우연히 얻어 걸린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약간의 운이 맞아떨어진 본인만의 성공 말이다.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의 선택에 믿음이 붙는다. 계속된 실패는 자존감을 까먹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희망이 꺾이게 만든다. 본인만의 성공을 이루는 과정은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적당한 운도 따라줘야 해서 정말 쉽지 않다. 나도 제우스를 투자하는 중에 그렇게 좋지 못한 성과로 끝날 뻔했던 순간이 정말 많았다. 제우스를 5월부터 투자하다가 11월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싶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면 11월부터 좀 올라서 본전이 왔을 때 다행이라 하며 탈출했다면 20에서 30% 정도 올랐을 때 아싸 하고 다 팔았다면 아니면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제우스가 실적이 잘 나오는 시기에 어떤 거시적인 이유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면 그도 아니면 11월 이전에 개인적인 일로 돈이 필요해서 제우스를 팔아야 했다면 성공한 투자자들이 지나고 보니 다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의 의미가 아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성공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운이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운이 없었다면 모든 게 허물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의 경험을 얻을 때까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한동안 운이 없더라도 꾸준함 속에 한 번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성공의 경험을 얻으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얻게 되고 좀 더 스스로의 결정을 믿게 될 터인데 그것이 누적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자잘한 실패들을 계속 겪겠지만 거기서 실수를 보정하며 스스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투자가 정돈되어 간다. 투자를 오래 했던 짧게 했든 간에 스스로에 대한 지각 없이 그냥 관성대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큰 발전이 없다. 즉,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트레이더인 성필규 투자자가 가치 투자자에게 책을 써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는데 저자의 이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필규 투자자가 왜 포즈랑님에게
책을 써달라고 요청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포즈랑님이 스스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겸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의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공이 깊고 가치 투자를 떠나서 정말 그 투자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사실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문장력이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포즈랑 투자자도 정말 내공이 깊은 투자자구나. 그래서 성필규 투자자님이 부탁을 한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서 이 책 내용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저자의 이야기 깊이 있고 내공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6. 상장 폐지를 당하다. 투자를 하면서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말쯤부터 공부를 하고 매수한 우양 HC라는 회사가 있었다. 회계적인 문제로 거래 정지가 되었다가 거래 재개가 된 회사였는데 플랜트 업계에서는 나름 유망하고 실적도 좋았고 무엇보다 PER과 PBR이 모두 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회사 문제는 대충 해결되었지만 아직 시장의 오해가 풀리지 않아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출을 왕창 내서 살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해가며 살 회사는 아니라 생각했다. 해가 바뀌어 2015년이 되었고 주가는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어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마침 가지고 있던 땅을 팔 기회가 생겼다. 어차피 땅을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란 생각으로 고민 중이었던 우양 HC를 비롯해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를 시작했다. 특히 우양 HC의 비중을 높이고 있었다. 매수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월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하한가를 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거래치고는 거래가 아주 많이 터지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큰 이슈는 알 수 없었다. 아마 내가 모르는 무슨 테마에 엮여 있었나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가 끝난 저녁 7시경 부도 루머가 돌았는지 거래소에서 루머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구하며 거래 정지를 시켰다. 나는 놀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구나 하고 단순히 루머로 치부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시가로 1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도가 날 정도면 먼저 자사주라도 시장에서 처분했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 대주주가 바뀌면서 200억을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에 납입한 뒤였고 불과 몇 달 전 거래 정지 당시에 외부 감사 등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서 거래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인 화요일에 1차 부도가 났다.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다. 최종 부도가 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코스닥 규정에 따라 우양 HC는 상장 폐지되었다. 이때 나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다.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에 분할 매수를 마쳤는데 바로 다음 날 거래 정지, 그리고 수요일에 상장 폐지가 된 것이다. 그때 충격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난 뒤 상장 폐지의 충격과 괴로움이 조금은 덜어질 때쯤 나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냥 지나간 일로 있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상장 폐지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투자를 하는 동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후 증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았을 때
나는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도 억울한데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으며 대출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 또 밸류가 아무리 싸더라도 찝찝한 회사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회계적 문제가 있는지를 최대한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해 다른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투자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그냥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 문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절절히 느꼈다. 그 즈음에 내 기분은 상장 폐지된 우양 H씨가 포트에서 25% 정도였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비중 높은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어 너무 괴로웠다면 생각이 정리된 이후에는 비중이 높아도 그 정도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갔다. 나의 원칙은 한 종목의 최대 20% 비중이었고 그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큰 돈을 번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만약 내가 우양 HC에 꽂혀서 30% 아니 50%가 넘는 비중으로 샀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봤다. 실제로 월요일 정규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나는 추가 매수를 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약간의 두려움과 아주 조금의 찝찝함이라는 종이 한 장 차이의 판단으로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그때 추가 매수를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아찔했다. 이 사건 이후로 나의 투자는 전환점을 맞았다. 아니, 큰 방향성은 같지만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는 힘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 힘은 이런 상장 폐지와 같은 고통을 앞으로는 2번 다시 겪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나왔고 그만큼 당시의 고통은 컸다. 그래서 체크해야 할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고 뭔가 잘 될 것 같아도 찝찝한 것은 건들지 않으려고 했다. 그로 인해 수익이 날 기회를 많이 놓쳤지만 사고 치는 것도 줄어들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랬다. 자,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이라는 무게, 원칙의 중요성. 이 세 가지 명제는 아마 기술적 분석 투자자, 기본적 분석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마지막에 적어도 한동안은 그랬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뭔가 의미심장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상장 폐지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하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 큰 실수를 통한 큰 배움. 내가 상장 폐지를 당했던 2015년은 화랑장이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상장 폐지로 손실을 크게 입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복잡했다. 이번 기회에 빨리 만회하자는 생각과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는 경계심이 계속 충돌했다. 그 사이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놓친 종목들은 줄줄이 급등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조급함이 커졌다. 그러다 8월, 시장이 큰 충격으로 조정받는 순간이 왔다. 나는 그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효율을 높이고 기회 비용을 줄이고 스타일을 바꾸자는 결심이 들었다. 마침 수중에 있었던 약 5억 원 정도를 주식 계좌에 추가했다. 그 돈으로 적당히 좋은 기업들을 적당한 비중으로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6년을 맞았는데 중국 위기설로 시장이 급락했다. 전업 이후 처음 서킷 브레이크를 경험했다. 그제야 내 보유 종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대충 사서 들고 있던 기업들은 추가 매수는커녕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났다. 그래서 결단했다. 하루 만에 포트를 통째로 갈아엎은 것이었다. 확신 없는 기업은 전부 손절하고 아이디어가 명확한 종목만 남겼다. 상장 폐지 손실에 대규모 손절까지. 주가 매수했던 자금의 80에서 90%가 사라졌다. 상장 폐지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지만 이번 손실은 오롯이 내 실수였다. 정말 괴로웠다. 하지만 이 경험이 투자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하락할 때 더 살 수 없는 종목은 처음부터 사면 안 된다는 사실. 자신감은 실제 하락장에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 내가 생각한 침착한 투자자의 모습은 환상이었다. 나는 그저 초보였다. 이때의 실패는 이후 내 투자의 방향을 바꿨다. 어떤 기업을 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인지, 상대적으로 싼 것과 절대적으로 싼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기준이 뚜렷해졌다. 폭락장에서 느낀 공포,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순간, 성공이 실력인지 운이었는지 알 수 없던 혼란, 이 모든 것이 교훈으로 남았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겪으면 진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겼다. 그래서 나는 수익의 기회를 놓치더라도 과도한 리스크는 절대 지지 않기로 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은 큰 수업료였다. 왜냐하면 그 이후 나는 그 손실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수익은 아니었지만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철저히 걸러냈다. 하락해도 더 살 수 있는 기업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갔다. 보유 가능한 종목만 유지했고 아이디어가 맞으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손절 횟수도 줄고 판단 속도도 빨라졌다. 나는 이 과정을 투자 능력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8. 투자 공부의 기본이란. 주식시장은 수많은 참여자가 뒤섞인 곳이라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가 항상 합리적인 건 아니다. 완벽한 인과관계는 없지만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는 어설픈 인과관계들은 존재한다. 투자자는 그 애매한 인간관계를 상상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이 바뀌면 다시 적응한다. 그래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투자 실력은 경험과 관찰에서 생긴다. 언제 주가가 오르는지를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기업과 주가 움직임을 연결해 보면 감각이 생긴다. 다만 그 감각조차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한다. 공부의 과정은 단순하다. 스크리닝, 후보 추리기, 리서치, 결론 내리기. 별로면 버리고 다시 찾고 리서치하고 또 결론 내리기.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거 괜찮다 싶은 기업이 나타난다. 그러면 더 깊이 조사한다. 괜찮으면 매수하고 시간이 흐르며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 모니터링한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엄청 힘들다. 이 과정은 누구나 머리로는 알지만 실전에서 꾸준히 하기는 어렵다. 노력의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 당연한 과정을 계속한 사람만이 과도한 리스크 없이 괜찮은 기업을 남들보다 먼저 찾는다. 그 순간 진짜 큰 수익이 나온다.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시장에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공통된 속성이 있다. 성장하는 섹터, 매출이 늘고 이익 레버리지가 걸리는 기업, 시장 규모가 큰 기업, 최근에는
주주 환원까지 중요해졌다. 투자란 이런 변화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먼저 좋은 기업을 발견하는 게임이다. 피터 린치의 말처럼 가장 많은 돌을 들추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9. 투자에도 단계가 있다. 투자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하다. 주식을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다. 회사가 가진 자산, 이익, 배당, 성장성 등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 회사를 얼마에 사고 싶은가? 이 질문이 먼저 떠오르면 투자의 기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리는 현실에서도 같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항상 이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한다. 새우깡이 품절되었다고 10만 원을 부르며 팔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냥 양파깡을 사 먹으면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터무니없는 시총이면 사지 않는다. 이 기본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뼈대다. 문제는 이 당연한 원칙을 흔들리게 만드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가장 괴로운 장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더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이다. 이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도 주식시장에서는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뛰어든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부러워도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더라도 내가 어떤 가격에 샀는지 알고 대응한다.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는 습관이다. 그래야 사업은 좋지만 가격이 미친 경우를 거르고 사업은 평범하지만 가격이 너무 싼 경우를 포착할 수 있다. 이 균형감이 있어야 투자자의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또 다른 함정이 있다. 싼 주식만 쫓다가 경기 순환주의 고점, 사양 산업의 자산주,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없는 기업에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투자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배우고 그 다음은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버핏도 그레이엄에게 배울 때는 싸기만 하면 된다는 스타일이었지만 필립 피셔를 만나며 좋은 사업을 가진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좋은 투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고도의 균형 잡힌 판단이다.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안전하다. 실수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다 보면 살 수 있는 종목이 너무 적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도 미래가 확실한 회사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헛다리 짚는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와 주가를 따로 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원래 가치 투자자 분들은요, 주가를 회사하고 따로 봅니다. 회사하고 주가는 완전히 별개야. 회사는 내재 가치가 정해져 있고 가격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책들을 보면, 가치 투자자 책들을 보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마켓. 변덕자. 약간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장을 좀 낮게 평가하죠. 왜냐하면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포주랑 투자자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회사하고 주가를 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투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사가 좋아지면 결국 주가는 따라오고 회사가 망하면 결국 주가도 무너진다.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도 결국에는 이 이론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좋은 회사면 주가는 결국 올라가야 되고 나쁜 회사는 주가가 결국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회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나쁜 회사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살만한 가격, 그리고 좀 비싼 가격, 이걸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투자자죠. 2천억을 번 CIS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차 눌림목 자리는 나는 안 좋아한다. 2차 눌림목 자리는 이미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 자리에서는 대부분 판다. 다만 내가 안 파는 이유는 더 상승할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안 팔지만 엔간해선 그 가격은 좀 비싼 가격이라서 팔고 내가 진입하는 가격은 1차 눌림목이나 추세의 초입 지점이다. 그때 가격이 상승하면 회사가 좋은 회사, 더 나아지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한다. 결국에는 이 가치 투자, 포즈라님이 생각하는 투자하고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투자하고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그냥 이론적인 가치 투자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실전에서 진짜 치고받고 하면서 그 핵심 정수를 여기다가 녹아낸 거고, 사실 이 내용은 가치 투자를 넘어서 정말 그 투자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가의 출렁임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홀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부해야 한다. 가능하면 많이 보고 많이 비교하고 많이 뜯어봐야 한다. 정확히 모르면 표본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나는 그래서 계속 찾아보고 분석하고 비교했다. 결국 주가가 잘 오르는 회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실적 시즌이다. 실적이 개선된 기업은 눈에 띈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왜 좋아졌는지 살펴보는 것 자체가 공부다. 이걸 반복하면 투자 실력은 반드시 오른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격의 기준을 갖추고 가격에 집착할 때 생기는 함정을 이해하고 좋은 회사와 적절한 가격의 균형을 잡고 가능한 많은 기업을 살펴보며 나만의 감각과 철학을 쌓아가는 것.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머리보다 공부의 양, 그리고 흐름을 버티는 마음의 체력이다. 10.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기를. 지난 13년의 내 연간 수익률을 본다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 맞다. 나는 엘리트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도 없다. 자영업이 잘 풀리지 않아 전업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 정도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주식 투자는 한 방이 전부가 아니다. 빚을 내 과한 레버리지를 걸 필요도 없다. 엄청난 수익률이 아니어도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르다.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절박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통의 길이 있다. 위험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실력을 서서히 키우며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온라인에는 전설 같은 수익담이 넘친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르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투자 능력을 키우는 일, 한 방의 욕심을 버리고 꾸준한 성과를 택하는 일, 지금이 바닥이라 생각해도 더 큰 최악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지금 가진 돈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돈마저 없을 때의 비참함을 상상하는 일, 내 투자의 결과를 가족과 함께 감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곳이다. 거기서 더 큰 위험을 자초하지 않아도 된다. 모르면 손대지 않는다.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여도 무리한 레버리지는 꾹 누른다. 이것이 리스크 통제다. 성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무탈하게 노후의 안전을 만든다의 게임이다. 나도 큰 돈을 원했다. 큰 돈이면 행복이 해결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일정 규모의 자산에 도달해 보니 깨달았다. 행복은 자산의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가던 그 과정이
더 행복했다. 찰리 멍거의 말처럼 처음부터 큰 부자가 되려 한 게 아니라 독립성을 원했다. 투자의 목적을 정의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크게 벌면 좋고 못 벌어도 무탈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에 몰입하되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걸듯 집중하되 인생 자체가 주식이 되진 않게 해야 한다. 주식은 나와 가족이 무탈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잘해서 부자가 되면 좋다. 못해도 최소한 무탈하게 남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그림이다. 투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다. 실력이 모자라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혹은 스스로를 탓해서. 나도 그랬다. 자책의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전한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시간도 필요하다. 다만 대충 넘기라는 뜻은 아니다.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 왜 틀렸는지 끝까지 따라가서 기록하고 반복해서 읽고 뼈에 새겨야 한다. 그와 동시에 과도한 자책은 끊어야 한다. 자책은 재시작을 막는다. 투자는 언제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꼬였으면 끊어내면 된다. 손절할 자리면 손절하고 살 자리면 산다. 대신 그 이유를 스스로 명확히 각인한다. 단기적으로 결과가 거꾸로 나와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묶어둔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다이어트와 금연을 떠올리면 쉽다. 한번 폭식했다고, 한번 피웠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투자도 같다. 안개 속에서 나 자신을 믿고 걷는 일이다. 믿을 것은 복귀, 작은 성공의 기억, 다시 시작하는 힘뿐이다. 현실의 시장은 냉정하고 어렵다. 하지만 정답을 몰라도 된다. 경험을 늘리면 감각이 생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저한 복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쁠 때 자책을 끊고 재시작한다. 작은 성공을 쌓아 자기 신뢰를 키운다. 옳은 방향, 꾸준함, 운을 내 편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과도한 위험을 지지 않는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스마트하지도 배짱이 크지도 않았다. 그렇게 더 많이 넘어졌고 더 자주 돌아섰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과도한 위험을 지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바란다. 당신도 언젠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부자가 되어 있기를. 무탈하게, 단단하게, 당신의 속도로 말이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은 달라도 하나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구체적 투자를 위한 발표 양식, 삶의 태도의 변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Q&A, 운용과 매매 사례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치 투자자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읽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방송에서 지석진 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막 힘에 부치고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니까 버티기가 힘들지 버티면 이겨. 얘들아 진짜 버티면 이겨. 이거 농담 아니야. 근데 버티기가 힘든데 그리고 또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아닐 수가 있어. 살아보니까 지나고 뭐 나한테 고통이 들이닥쳤는데 이게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 살다 보니. 지금은 내가 마치 내가 의도하고 생각했던 것이 꺾이는 듯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또 많아요. 정말 많아. 진짜 버티면 이겨. 어쩌면 이 한마디가 모든 성공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니어드 키플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동전 던지기에 걸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잃더라도 잃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 너의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견뎌라고 말할 의지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다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너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버텨라. 그리고 견뎌라. 이 한 줄은 투자뿐 아니라 꿈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조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언을 여러분들께 굳이 드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버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영상을 힘들어도 지쳐도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이미 버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결국 성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속도가 느려 보여도 길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그 길 저와 함께 계속 달려가시죠.